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17강에서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나 봐요. 그래서 13번, 14번, 15번 내용이 음성이 녹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찍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13번 지문에서 레디메이드 인생을 해설하다가 끊겼는데, 레디메이드 인생은 이미 만들어진 인생이라서 기성품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여기서 기성품은 지식인들이 고학력이지만 직장을 찾지 못하는 형태를 상징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지식인들이 무기력한 지식인이다 라는 것을 풍자하는 동시에 일제강점기의 사회 구조적 모순을 풍자하는 소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의 인물이 주인공인 소설은, 위의 인물은 무기력한 지식인이죠. 전형적인 무기력한 지식인이고, 또 그들의 태도는 비관적이죠.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공부를 시키지 않고 인쇄소에 팔아넘겨요. 인쇄소에 팔아넘기는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요. 작가는 그 주인공들을 일부 비판적이지만 긍정을 바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14번 지문에는 염상섭의 만세전이라는 소설이 수록되어 있네요. 만세전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919년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던 바로 직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만세전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원래 제목은 공동묘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가 너무나 이제 부정적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세전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만세전은 역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무기력한 지식인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세전의 내용은 일본 동경에서 유학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그 주인공이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 집은 어디예요? 경성이죠. 옛날에 경성은 한양이었습니다. 서울이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의 여행 행보에 따라 서술한 소설이에요. 이런 소설을 뭐라고 그래요? 여로형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동경에서부터 고베를 지나서 시모노세키가 항구예요. 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부산으로 가죠. 부산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경성까지 갔다가 경성에서 부인이 죽었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 죽은 장례를 치르고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원점 회귀형 여로소설이라고 해요. 원점 회귀형 여로소설. 그러면 이 서술자, 이 작가는 왜 이런 구조를 취했을까요? 이러한 여로형 구조를 취하면 주인공이 여행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로형 구조를 취했고요. 또 하나는 서술상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 주인공이 어떤 대상을 관찰해요. 그 관찰하는 장면은 사실적인 거죠. 그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그 사실에 대한 느낌을 서술자가 서술합니다. 여기서 서술자는 1인칭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기력한 지식인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관찰자의 시선으로 사실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느낌을 주관적으로 서술하는 이런 서술 방식 취했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 주인공이 이 여를 통해서 본 것은 뭐냐? 조선의 암담한 현실, 그 다음에 일본인들에게
거의 인신매매처럼 팔아 넘겨지는 노동자들의 모습, 이런 비참한 모습 하나, 또 하나는 조선인들의 무지에 대해서도 이 주인공이 생각하거든요. 현재 땅이 없어서, 그죠? 땅을 통해서 뭔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묘지에다 매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선인들의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일제강점기면 어느 정도 개화가 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갓을 파는 갓장수가 있어요. 이런 조선인들의 무지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모습, 노동자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선인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나 깨닫는 동시에 자신은 얼마나 안일하게 그동안 살고 있었는지를 반성하는 부분도 나와요. 또한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이 고베에서 시모노세키로 갈 때 일본 형사에게 수색을 받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울분, 우리 민족적 울분, 우리 조선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고 노동자로 끌려가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이런 민족적 울분도 느끼지만,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주인공은 이 세상, 우리 조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동묘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동묘지에 있는 구더기를 우리 조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 공동묘지라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상황이죠. 그런데 구더기처럼 우리 민족들은 아주 무지하게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러면 자신은 지식인으로서 뭔가 현실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현실을 외면해버리고 동경으로 얼른 떠나버리는 이런 조선 지식인의 무기력한 모습도 비판하는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묘지 속에서 사니까 죽어서나 시원스러운 데 가서 파묻히겠다는 것인가? 주인공의 생각인 거죠. 그러나 하여간에 구더기가 득식을 하는 무덤 속이다. 어디가요? 조선이요. 모두가 구더기다. 조선인은 구더기야. 너도 구더기, 나도 구더기. 그 속에서 진화론적 모든 조건을 한 초 동안도 거르지 않고 진화되겠지. 이 세계는 이어나가겠지. 생존 경쟁이 있고 자연 도태가 있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으르렁댄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구더기에 낱낱이 해체가 되어서 원소가 되고 흙이 되어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네 코로 들어갔다가 니나 내나 거꾸러지면 미구에 결국엔 또 구더기가 되어서 원소가 되거나 흙이 될 것이다. 에이 되져라. 옴도 싹도 없이 쓰러져 버려라. 망할 대로 망해버려라. 라는 이 구절은 소설의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주인공의 한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묘지로 보고, 공동 묘지로 보고 우리 조선인들을 뭐로 보는 거예요? 구더기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구더기와 공동 묘지에 비유했죠. 그런데 결국은 자신도 이 현실을 외면해 버리는 선택을 했다는 게 이 작품의 포인트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주인공은 일제강점기 때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기반으로 해요. 하지만 그것을 뭐할 뿐, 냉소할 뿐 비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판 의지라고 보다는 개혁 의지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개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기력한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냉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냉소는 비웃음이잖아요. 비웃음이 있고 또 풍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자, 냉소, 자조, 풍자는 모두 다 대상을 뭐예요? 비판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풍자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우스꽝스럽게 웃음을 유발하면서 다른 것에 빗대어 비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풍자의 대상은 사회적 계층을 말해요. 그러니까 특정인이 아니고 사회적 계층을 비판할 때 사용하고요. 냉소는 특정한 사람을 비판해요. 자조도 특정한 사람을 비판하고, 자, 웃음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웃음의 요소가 없어요. 조롱하는 요소가 없다는 얘기죠. 구분이 됐을까요? 풍자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대상에 빗대어 비판하거나 혹은 조롱한다고 하죠. 웃음을 유발합니다. 웃음을 유발해요. 웃음을 유발하고, 어떤 개인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계층을 비판하면서 특정인이 아닌 사회적 계층을 비판할 때 우리는 풍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냉소나 자조도 분명히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계층을 비판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을 비판하고요. 웃음을 유발하지 않아요. 또 하나 차이점, 냉소와 자조는 뭐냐면, 자조는 스스로를 비판합니다. 즉 자신을 비판할 때 자조라는 말을 써요. 자기 자신을 비판할 때 자조를 쓰고요. 냉소는 자신이 아닌 특정인을 비판할 때 씁니다. 차이점을 알았을까요?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냉소냐 자조냐 풍자냐 이것을 뭐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풍자는 어떤 사회적 계층을 비판하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냉소와 자조는 역시 비판적인 의도가 있는데 특정인을 비판하여 특정인을 비판하고, 자조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비판하는 거고, 냉소는 특정 1인 중에서 타인 1인을 비판할 때 쓴다. 자, 풍자는 뭐야? 웃음을 유발하며, 그러니까 웃음을 유발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조롱한다는 얘기고요. 냉소와 자조는 조롱의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조롱의 요소가 없다는 것은 웃음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5번 지문을 봅시다. 15번 지문은 소설가 구보시 1일인데요. 지문 먼저 살펴보고 나서 중요한 부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광시대. 황금광시대는 뭐냐면 황금을 찾기에 몰두한 시대. 이때가 언제냐면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은 금강을 찾아 나섰어요. 금강을 어떻게 찾아내면 그것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위해 몰두하지 않고 자신만 부자가 되겠다고 황금광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러한 사회상을 비판하는 소설이 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왜? 현재가 황금강 시대니까. 왜냐하면 구보는요, 지식인이거든요. 자,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가는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자신을 떳떳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구보는. 자, 구보의 일일입니다. 자, 구보의 직업은 뭐냐? 작가예요, 작가. 작가인데 일정하게 출근하는 곳이 없고 아침에 집을 나와서 저녁에 돌아가는 그런 일상을 사는데 목적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찰,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자기 생각,
거기에 덧붙여서 과거를 떠올리면서 과거의 일들을 막 마구 섞어서 보여줘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했죠.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마구 펼쳐나가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는데 시점이 1인칭이 아니네요. 구보의 입술에서는 그랬으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초점화된 화자가 구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소설이 있고요. 바깥에 서술자가 있습니다. 3인칭이니까요. 그런데 이 서술자의 시선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소설 안에 있는 인물, 구보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되어 이런 소설을 뭐라고 한다고요? 초점화된 화자가 있는 소설. 즉 3인칭 전지적 작가는 작가 시점은 초점화된 화자가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도 있고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모두 알려주는 것도 있고 서술자가 특정인 구보라고 했으면 구보 1인 또 다른 사람 2인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소설의 경우에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중에서 초점화된 화자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되는 소설이구나. 그것도 또 하나 덧붙이자면 초점화된 화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어렵습니다. 특히 더 어려운 것은 초점화된 화자가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의식의 흐름의 기법이라서 어려운 건데 이 의식의 흐름이 과거의 이야기가 무수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인지 현재 이야기인지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을 땐 아주 주의 깊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가는 소설가 구보 씨는 작품의 주인공인데 자신을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나처럼 무의도식하면서 지팡이랑 공책이나 들고 다니면서 소설가 입내하고 하루 종일 떠돌아다니는 삶보다는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보다는 오히려 금강의 열중에 있는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그 다음 시내에 산재한 쌓인 무수한 광무소. 광무소는 뭐냐면 황금강 시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는 영업소예요. 영업소. 또 인지대 100원. 이 일을 처리해 주려면 수수료 그걸 인지대라고 하거든요. 열람비 5원, 수수료 10원, 지도대 10만 8천 어쩌고 저쩌고 출원 등록된 광구는 뭐예요? 산속의 어떤 지역이겠죠. 또 조선 전토, 전국토의 칠할이 이렇게 금강채굴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어 졸부, 벼락부자가 되고요. 또 몰락도 하였다라는 이 시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 장면 중에 하나의 장면이겠죠. 또 하나 이 소설의 특징은 뭐냐면 또 여로형 소설이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구보는 할 일 없이 아침에 집에서 나와 하루 종일 밖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침에 출발해요. 집에서 출발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식의 흐름 기법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로형 구조이다. 여로형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래요? 이 주인공이 만났던 사람들과의 일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사실성을 추구할 수 있죠. 소설의 사실성. 게다가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아까. 등장인물의 생각을 과감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효과 때문에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쓰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이 소설의 특징이었고요. 그럼 문제를 볼게요. 그 상황에서 일제강점기 현실은 그 상황에서 황금 만능 시대라는 상황에서 일제강점기의 현실은 돈이 중요한 시기가 된 거죠. 오히려 광복을 위한 투쟁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독립이 중요한 시기가 되어는 아닐 거고요. 점점 뭘로 변해요? 물신주의로 변하는 거죠. 물신주의는
배금주의와 같은 말이에요. 물건을 신처럼 숭상한다. 여기서 물건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멀리하고 인간 소외와 관계가 있는 건데 조금 더 돈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해서 배금주의 혹은 물신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일제강점기의 현실은 제껴두고 돈이 중요해서 황금 만능 시대가 된 이 사회에는 물신주의가 퍼지게 되는 사회죠. 물신주의가 팽배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 소설이 조금 어려운 소설이었네요. 자, 일부만 봤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파일에서는 문제 14번, 15번을 해설해 드렸습니다. 빠진 부분입니다. 여러분 열공하십시오.